교재 2페이지를 보시고요. 제 위에 제1장 민법 서론 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샤프로 출제는 거의 안 됩니다. 출제 가능성은 기출 표시가 전혀 없죠.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절대 복습하실 때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갑다 정도까지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제1절입니다. 민법의 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민총 공부를 다 해야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자 1번 서설 부분 가시면 제일 앞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 누르로 읽으시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도 누르로 읽으시고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형식만 보는 거거든요. 해서 민법 전, 민법 조문집에 있으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조문집 안에 있지만 민법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 조문집 안에 있었을 때에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조문 규정의 내용을 보자. 내용을 보자. 해서 한번 조문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인문특강 떠올려 주시면서 갑하고 을 사이의 재산관계, 돈에 대해서 관한 규정이거나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서 실질적이란 말은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서 민법에 관한 사항이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민법 조문집에 있지만 그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라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는 포함되겠지만 내용은 아니니까 밑에는 포함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굳이 꼭 한 가지를 억지로 기억하자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설 제일 끝에 보시면 양자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각주에 있는데 각주 내용까지 절대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기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목차에 밑줄 긋지 말고 읽어봅시다.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사법과 공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사법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요. 여기 있는 한자 사가 개인사를 의미하거든요. 개인의 문제 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 바로 사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말고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독일과 이제 일본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이 두 개 사이의 경계 라인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그러하다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헌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조직에 관한 법이고 그렇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이고 형법 같은 경우는 형벌에 관한 법이고 절차법 같은 전부 다 재판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공권력 행사에 관한 법 같은 경우는요 공자를 들고 와서 공법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대한민국 법 체계는 공법이 있고 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이 있고 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은 또 두 가지 나눠져요. 이렇게 해서 실체법이 있고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민법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어떠한 권리 의무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법이고 여러분들 그 권리 의무에 대한 법을
실현시키는 절차에 관한 게 절차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절차법 중에 대표가 민사소송법, 소송이란 글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등이 있겠죠. 소송법. 이 절차법인 거고 실체법 안에 형법이 있고요. 공법 중에 형법이 있고 행정법 등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까지 대충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법 중에 여러분들 민법도 실체법이고요.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니까 상법 같은 경우도 실체법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상행위를 하시는 분, 더 쉽게 장사하시는 분이었을 때 상인이라 불러요. 상인이었을 경우에 이 갑이 했던 상행위의 경우는 일단 갑도 인간이고 돈에 대해서 했으니까 민법도 적용될 수가 있을 거고 또 갑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신분, 상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상법도 적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민법상 내용하고 상법상 내용 같은 경우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충돌했을 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을 때 또 나오는 개념이 민법이 일반법,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특별법. 그래가지고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됐을 때는요, 당연히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른다까지만 대충 아시면 되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 이해될 부분이지 절대 복습할 때 암기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법 부분 가시고요. 밑줄친 부분 사경제의 주체까지 하신 다음에 국가긴 한데 국가가 공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일반 주체의 지위에서 우리하고 토지 매매 계약 맺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비록 상대방이 국가긴 하지만 일반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한 것이 아니니까 공법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 민법 등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경제의 주체 읽으시고 그 다음 밑줄 사법상 원리가 적용된다까지 확인하시고 이번에 보시면 일반 사법입니다. 첫 줄 그냥 읽을게요. 일반법이 민법과 상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규율을 시도하는 경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까지만 읽으시면 되고요. 3번에 있는 실체법은 다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따로 전혀 지금은 읽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가시면 목차 나번 제목 읽으시고 옆에다가 인문특강이라 적어두시고 제가 인문특강 때 저기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쭉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나올 때마다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소물청 요건은 이거였죠. 계약상 청구는 이거죠. 741은 이거죠. 750 이거죠. 등등등 계속적으로 반복할 내용이니까요. 한번 편안하게 복습할 때 읽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 없이 제가 민법 총칙 강의를 할 때 계속 보면 그냥 암기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읽고 쓱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4번입니다. 절차법 가시면요. 1번 제목만 읽어보세요. 민사소송법이다 해서 민법 등에 근거해가지고 갑이글한테 돈 줘요라고 하면서 법원에 대고 소를 제기할 때 그 절차에 대한 법이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제목까지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 2번 목차 민사집행법이다 해서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했어요. 그럼 갑이 이제 을 집을 탈탈탈 털어야겠지요. 그 털 때 집행할 때 나오는 법이 민사집행법인데 민법 공부할 때 한두 개 이상은 나올 게 없으니까 제목까지만 읽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보실 필요 없고 이제 5페이지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해서 제2절부터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민법 제1조부터 볼 건데 칠판을 보실게요.
자, 먼저 제1조에 있는 이 법원이라는 글자에서 이 원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연원, 법의 연원 또는 근원이라고 하는데 쉽게 뭐 법의 연원, 근원 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법률상 분쟁이 있었을 때에 법관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기준이라고 익히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민법 제1조 한번 읽어볼 텐데 샤프 드시고 책 제일 위에 보시면 1조 2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샤프로 끊으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여러분들 민법 총칙 조문을 빨리빨리 여러분들 정리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한 끊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어드리면 끊으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겁니다. 일단 제일 앞에 여러분들 민사에 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민법적 사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민법에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인문특강 재산관계의 분쟁,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재산관계의 분쟁이나 신분관계 등의 분쟁이 있었을 때에 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해서 민사에 관하여까지 하신 다음에 밑에 기초 개념입니다. 첫 번째, 성문법은 무엇이고 불문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모습 혹은 형태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분류거든요. 간단하게만 성문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로 되어 있다. 즉 문서, 종이 형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성문법이고 여러분들 이른바 대륙법계라고 해가지고 독일, 일본, 우리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럼 불문법은 뭐냐? 문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이란 뜻이에요.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규율도 하고 있지만 그 형식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보통 간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바로 불문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로 영미법계,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이쪽에 있죠. 해놓고 그러면 우리 민법 제1조를 봤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우리 민법 같은 경우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냐. 잘 보시면 민사에 대해서 법률이 바로 성문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문법이 있으면 그거에 의하고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라 됐죠. 해서 제일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다까지 한번 들으시면 돼요. 성문법 우선주의. 그러면 성문법은 어떤 게 있느냐 대충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하위에 명령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 시험 범위인 헌법이에요. 헌법. 그 민법 시험에서는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에는 1번, 2번, 3번, 4번 헌법, 법률, 규칙 이 전부 다 포함된다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헌법 공부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민사에 관하여 1번 법률이 있으면 그거에 의하고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고 또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책에 여러분들 법률이란 글자 위에 1번 하시고 없으면 간습법 위에 2번 하시고 또 없었을 때에는 3번 조리에 의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제1조 갑이 원고, 다시 원고란 말은요, 소를 제기한 자, 소를 제기하신 분, 피고란 글자는요, 소제기를 당한 자, 소제기를 당한 사람.
해서 갑이 소를 제기했어요. 판사님, 우리 저한테 현금 1억 원 줄 거 있는데 안 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법원이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은 X라고 주장하고 저 을한테 1억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을 같은 경우는 저 이미 갑한테 돈 다 줬으니까 더 이상 돈 줄 필요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 사이에서 주장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결 내릴 때 기준이 방금 봤던 민법 제1조.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무슨 종교라든지 또는 무슨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해가지고 갑은 뭐 잘생긴 원빈신이 있고 을은 저라고 해서 항상 갑승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1조에 근거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먼저 판단해라. 법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라. 그것도 없었을 때에는 조리, 법관의 양심. 1번, 2번이 없다고 해서 재판 못하겠다라고 재판 포기하지 말고 너의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해라 해서 1, 2, 3 해서 민법 제1조 같은 경우는 성문법 우선주의에 대해서 하나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법원 간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법률이 1번이고 간습법이 2번이고 조리가 3번이다까지 순서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놓고 5페이지 제일 위에 가서 민법 제1조 다시 한번 빠르게 읽으시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었을 때는 간습법에 의하고 그것도 없었을 때에는 3번 법관의 양심인 조리에 의한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 무엇이냐, 한 줄 밑에 법관이 준거해야 될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민법 제1조는 첫 번째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두고 있다. 법률, 간습법, 조리, 종류. 그리고 적용 순서 1번 법률, 없으면 간습법, 또 없었을 때에는 조리를 두고 있고, 마지막 밑줄 성문법 주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우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1번 가시면 법률, 제1조 법률은 민법 전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널리 성문법을 다 가리키는 것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한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명령, 규칙 등도 전부 다 포함된다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목차 2번에 보시면 간습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표 치시고, 중요한 거니까. 간습법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습법의 의의는 크게 읽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건을 보면 의의가 보입니다. 해서 간습법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부터 볼 건데 무슨 말이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듭 같은 말이 반복된 간행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록 성문법, 법률 등의 종이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러한 반복된 간행이 법이구나 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위법,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간습법으로서 인정을 해준다까지 하나 기억하신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거듭된 간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저게 법이야 라고 대다수가 법적 확신을 부여했을 경우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이 있어가지고 저 내용은 간습법 맞아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에 간습법으로서 성립되는, 인정되는 시기가 언제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다시 간행이 존재했고 법적 확신까지만 있으면 간습법으로서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뒤에 있었던 판결, 그게 간습법이야 라고 하는 같은 경우는 그 간습법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창설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사님 계시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간에 불과하지 절대 어떠한 법을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들. 국회가 만드는 거지 법원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첫 번째 포인트가 간습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행, 법적 확신까지만 있으면 되지 판결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었을 때 이미 성립된 거를 존재하고 있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고요. 판결이 있었을 때 간습법의 창설이나 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의 경우는 요건이 아니다까지 정리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았을 것 헌법대 공부하실 거예요. 법구조 최상위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밑에 명령 규칙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 가령 법률상 내용이 헌법상 내용에 반하는 경우는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되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명제가 나와요. 하위 법률 등은 상위 법률상 내용에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간습법상 내용이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위반된다면 배울 겁니다. 위반된다면 더 이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습법상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까지 요건 1, 2, 3은 철저하게 먼저 암기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요. 간행, 확신, 반하지 않을 것까지는 요건이 맞지만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혹은 판결이 있었을 때 간습법의 창설 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간습법으로서 인정됐을 때 간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이로 돼 있는 성문법의 내용하고 간습법상 내용이 두 개가 충돌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성문법에 의했을 때는 X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간습법에 의했을 때에는 Y가 나왔을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우리 1조 한번 볼게요. 민사에 관하여 성문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었을 때는 간습법에 의한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정규 강의로 끝내지 못하면 보강이 이루어지죠. 정규 강의로 다 끝내면 보강할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문법이 없었을 때 간습법에 의한다는 말은 둘 사이에서 충돌됐을 때 간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 보충적 효력. 여기 있는 보충이란 뜻이 뭐냐면 법률이 없어서 공백이 있었을 때 그 공백을 외우기 위한 차원에서만 간습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안처럼 성문법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간습법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다 해서 결국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간습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입장을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부른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충적이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 알려드릴게요. 대등적 관계. 대등적 효력설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1대1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더 앞서는 거고 얘가 더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 관계에 있으니까 보충적이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간습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의의는 암기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요건 1, 2, 3면 되기 때문에 요건 1번 간행이 존재하고 요건 2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게 법이구나 라고 법적 확신에 대해서 부여했고 세 번째 간습법상 내용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요건 2번상 쟁점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창설이 아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효력 부분 갔을 때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성문법과 충돌되는 경우는 대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습법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까지 기억하시면 일단 큰 틀은 다 잡으신 게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책에 있는 중요한 판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페이지 중간에 목차 2번 간습법에서 잠깐 가번 의의는 두시고 6페이지를 먼저 가셔가지고 목차 4번에 간습법의 성립 요건 및 시기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목차 간행이 존재했을 것, 목차 2번 확신이 있었을 것까지 하신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두 줄 밑에 읽을게 그냥 밑줄 추가 없이 간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존재 등의 내용이 확인되나 확인의 방점 찍고 샤프로 창설하면 틀린 지문 표시하시고 따라서 성립 시기는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부터가 아니고 그 간행이 법적 확신에 대해서 했을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한 줄 밑에 법원의 판단은 간습법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요.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았을 것, 기육범. 헌법 등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 등이 인정됐을 때만 간습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간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 그 간습법상 내용이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라면 더 이상은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쭉 읽어주신 다음에 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서 5번 노트를 보시면서 판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방금 봤던 간습법의 요건 중에서 3번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 간습법상 내용이 지금 현재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라면 더 이상 간습법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요. 종래 구성원 남성 판례라고 부르는데요. 자, A 종중이 있었어요. 종중이 생 뭐예요? 무슨 파 김씨 종중이라고 대충만 아시면 되고 자, 조금 뒤에 다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종중에 여러분들 어떤 조상님이 있었을 때 후손들 보면요. 아들들이라 부르는 남성들도 있을 것이고 딸들이라고 부르는 여성분들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랬을 때 요 A 종중 소유 여러분들 X라고 하는 선산, 임야 같은 게 있죠. 그 임야가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 보상금은 여러분들 종중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분배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A 종중의 구성원, 줄여서 종중원의 범위에 대해서 선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래 간습법 같은 경우는요. 과거예요. 과거. 지금 말고요. 과거의 경우는 성년이 된 남성들까지만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고 딸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중원의 지위가 부정된다라고 했던 게 과거 간습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후손인데 수용 보상금이 나왔을 때도 남성들에게만 분배가 보통 이루어지고 딸들한테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측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현재 판례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종래 간습법상 내용 중에 성년자 중에 남성들에게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여성에게는 종중원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 전체 법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간습법상 내용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간습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요건 3번이
종래 그 간습법상 내용이 현재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질서에 반했을 경우는요,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종중 구성원이 어디까지인데 했어요, 여러분들.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게 효력이 까였을 때에 또 새로 여러분들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려면요, 거듭된 간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놈들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해서 지금 현재는 보세요, 법률도 없고 간습법도 결국 지금은 없는 거기 때문에 3번이었던 조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간습법은 없고요. 간습법은 없고 3번에 있었던 법관의 양심, 조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베이스 까신 다음에 그러면 3번 조리에 의했을 때 지금 현재는 종중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성년일 것. 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19세 미만인 경우라면요, 종중원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성년이면 남녀 불문하고 마지막으로 당연히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이 불문 틀린 지문이죠. 성년이 됐을 때니까 아직까지 19세 미만인 경우라면요, 종중원이 될 수 없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별도로 여성분들은 종중원 가입 의사에 대해서 표명한 경우에 하나여 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저 종중원에 가입할게요, 무슨 클럽도 아니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나이가 차고 남녀 불문하고 당연히까지 기억해 놓은 다음에 책 정리하시면서 반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페이지 보시면 일단 판례 제목에 천천히 밑줄 그으시고요. 종래 구성원의 자격이나 지위를 성년 남자만으로서 제한을 가했던 종래 과거의 간습법의 효력이다. 밑에 첫 번째 밑줄, 종중 구성원의 지위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서 제한을 가하는 종래 과거의 간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종중원의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밑줄,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 1번 성별 관계 없이, 2번 성년이 되면, 성년을 밑으로 쭉 빼가지고 한 번 더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면 아직까지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 기재하시고요. 3번 당연히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별도의 가입의사 표명 필요 없다까지 메모하시고, 마지막 4번 조리 체크하시고 밑에다가 현재 조리에 불과하지 아직까지 간습법화 된 것은 아니다까지만 기억하시면요, 어떻게 나오든 다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쓰시면서 바로바로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암기를 해버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목차 답은 여러분들 간습법의 효력 있지 않습니까? 1번 보시면 우열관계에서, 2번에 보시면 판례 입장 보충적 성격, 그래가지고 성문법과 간습법 사이에서 충돌됐을 경우에는 간습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2번 같은 경우는요, 옆에다가 그 관계 옆에다가 122페이지, 제가 122페이지 가가지고 민법제 105조, 106조 배우고 다시 와서 볼 거기 때문에 122페이지까지만 기재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를 가보시면 이게 이제 물권법하고 시험 범위가 걸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간습법으로서의 인정 여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분묘기지권. 판사하실 필요 없고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일단 먼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묘기지권.
일단 여러분들 분묘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을 떠올리시면 돼요. 조상님이 누워 계시는 곳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기지 있죠. 군부대 기지, 군부대 기지. 그 기지와 같은 기지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봉분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땅 주인이 갑이에요. 갑 땅 주인, 갑 소유의 땅이 있고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있는 무덤이 이렇게 있다. 무덤이 있었을 때 여기 누워 계시는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인사드릴 때 요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없죠. 해서 그 주변에 요만큼까지는 갑 소유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해서 분묘를 수용하기 위해서 갑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사실은 물권법상 쟁점이긴 한데 종종 민법 총칙에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조금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간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법으로서 인정된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올해 법경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를 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합의.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땅을 살 때, 특히 여러분들 시골에 있는 땅을 살 때는요, 반드시 시골에 가가지고 실제 땅을 본 다음에 이러한 봉분을 보고 톡 튀 나온 걸 보고 분묘, 무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원래 땅도 을 거고 이것도 을 거였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땅을 팔고 갑한테 이전해 줬는데 갑 땅이 있는데 갑이 뒤에 보니까 내가 산 땅 위에 이렇게 분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이장 등의 합의를 안 했을 경우는요, 원래 이 봉분, 부덤의 소유자인 을한테 이 권리가 인정이 돼버리거든요. 해서 니은번입니다. 토지를 매도하는데 매도할 때 원래부터 저러한 봉분이 존재했고 그냥 매매 계약했지 이장 등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디귿번 여러분들 20년 동안 버텼을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대충의 발생 원인이 있다까지만 아시면 되지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다만 틀린 지문이 뭐냐? 분묘 기지권은 합의가 있었을 때만 생긴다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도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의 발생 원인이 있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대충만 아시면 되지 달달 절대 암기할 필요 없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분묘기지권 목차 확인하시고 두 줄 밑에 인정하고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부정된다 하면 틀린 질문이구나까지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러한 권리는 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 합의가 없어도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줄 밑에 승낙받아가지고 그게 첫 번째인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두 번째가 한 줄 밑에 이장 등의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게 니은번의 경우 디귿번이 여러분들 20년간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인데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버텼을 경우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합의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구나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여러분들 기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간수법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까지 결론만 알면 되기 때문에 2번도 기타라고 하는 목차 있지요. 쭉 빼가지고 샤프런하게 결론만 간단히 해서 왜 인정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구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천 관리 안 되고요.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간수법상 통행권도 다 인정되지 않는다까지만 읽으시면 되지 왜 안 될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온천, 공원 이용권, 통행권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간수법으로서 인정된 바가 없다까지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제 교재 8페이지 가신 다음에 세 번째 조리였죠. 의도 필요 없고요. 제일 끝에 법원성 인정 여부. 예, 민법 제1조에 있었으니까 법원에 해당함으로 인정된다까지 하시고 방금 했던 판례 종래 간수법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 조리에 의했을 때 현재 종중원의 범위는 그 부분을 떠올려서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넘기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9페이지 가신 다음에 제3절 또 위에다가 출제 X라고 쓰시고 상식적으로 이해만이라 써두신 다음에 민법의 해석 됐고요. 방법도 그냥 다 공부할 거고요. 목차 3번에 보시면 중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목차 가부터 보실게요, 여러분들. 해서 목차 가본에 보시면 중용하고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판사하실 필요 없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들 197페이지 가보실래요? 19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154조라고 하는 조문이 있고요. 뭔지 알 필요 없고 조문에 보시니까 대뜸 148조, 149조에 있는 규정은 여기서도 중용, 갖다 쓰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8, 149조 가볼게요.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시면 195페이지. 중간에 보시니까 148조 해가지고 조문이 쫙 나와 있고 또 밑에 여러분들 149조에 조문이 쫙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민법 조문집이 되게 여러분들 두꺼워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 계속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 갖다 쓰자라고 하는 법기술적인 조항이에요. 법기술. 그래서 민법 제154조를 보면 똑같은 내용 갖다 쓰지 않고 똑같은 거니까 앞에 가서 다시 148, 149조를 가지고 와서 읽어라 그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해석의 문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 X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 상항이 있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상항이 있었을 때에 X의 경우는 가령 민법에 몇 조, XX 조 조문이 있어요. 근데 Y 같은 경우는요, 조문이 없는 거예요. 민법 조문에. 근데 가만 보면 X하고 Y 같은 경우가 매우 유사,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의 판례가 말하기를 둘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추를 해가지고 X 사항에 대비했던 이 조문을 그와 유사한 Y 조항의 상에서도 갖다 쓰겠다. 유추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근데 암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계속 그냥 민총 공부하면 저절로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 자체의 기술의 문제, 유추 해석 같은 경우는 하나는 조문이 있고 한 개는 민법상 조문이 없는데 두 개가 매우 흡사한 사항에 있었을 때 별 차이 없으니까 갖다 쓰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까지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밑줄 치지 마시고요. 목차까지만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목차 나번에 보시면 선의 악이란 말 있죠? 선의 악이. 우리가 그럼 보통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은 마음으로 좀 착하다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말은 좀 나쁘다, 좀 감정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민법에서 선의 악의는 그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선이라 불러요.
몰랐다. 그럼 악이는요, 반대 해석이니까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때는 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선의는 모르는 거거든요. 악의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딴 건 제가 지금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의 동일한 상황에서 갑이 있었을 때 갑이 선의이면서 and 악이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르면서 알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해서 한 가지만, 민법 총칙에서 선의와 악이라고 하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갑 같은 경우가 어떠한 사실을 몰랐으면 선의의 갑이라고 부르는 거고, 알고 있었으면 악의의 갑이라고 부르는 거지, 몰랐으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줄 긋지 마시고 한 줄 밑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 악의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목차 답은 여러분들 추정 간주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목차 답원에 보시면 추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과거 호적부인데 지금은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란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갑 같은 경우는 아니야, 아직까지 A가 생존 중에 있어, 살아 있어 라고 갑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을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미 사망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죠? 이렇게 갑하고 을 사이에서 A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명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등록부에 A 같은 경우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판례가 일단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잠정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A가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은 살아있다, 을은 죽었다라고 하고 있었을 때, 둘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자기 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갑이 지겠습니까? 을이 지겠습니까? 네, 일단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받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을이 아니라,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갑이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증명 책임을 지는 거다. 어떤 책임, 어떤 내용을? 반대 사실, 판례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사님, A가 엊그저께 무슨 마트에 가가지고 카드 결제한 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CCTV를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라면 사 먹었겠죠. 이거에 대해서 증명해버리면 추정이 번복된다예요. 번복된다. 그 말인즉 추정이 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줄이면 다 알 필요 없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 책임의 소재에 관한 부분, 둘 중에 누가 증명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반대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되면 추정이 깨어진다까지만 지금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민법상 추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는 뒤에 민법제 30조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본 개념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조금만 지워볼게요. 깨어진다, 이만큼만 지울게. 그러면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차이를 보이는 간주해서, 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주. 여러분들 갑이 이제 18세고요. 18세고 을도 여러분들 18세예요. 둘 다 아직까지 갑도 미성년자고요. 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갑의 부모님 A가 있고 을 부모님 B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때 공부하겠지만 갑은 이제 부모님 A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민법상 막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을도 똑같아요. 자기 친권자인 부모님 B의 동의가 있었을 때만 퍼펙트하게 유효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과 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혼인,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해가지고 혼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하고 을이 여러분들 법률상 부부예요. 법률상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률상 부부가 됐을 때도 여전히 갑이 뭔가 하려면 갑 자기 부모님인 친권자 A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을도 자기 부모님이었던 B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버리면 갑하고 을 같은 경우가 안정적이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요, 이 경우는 갑하고 을의 혼인 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민법 조문에서 이른바 성년의제, 성년으로 의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의제란 말과 같은 말이 간주이고요. 같은 말이 여러분들 민법 조문에서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면 다 간주예요. 간주고요. 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추정과의 차이가 뭐냐? 추정은 A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치 않았을 때 증명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간주 의제는 여러분들 아닌다 하더라도 기고 아니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갑하고 을 같은 경우는요 18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년자이지 성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생활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아니라 하더라도 기다. 이렇게 봐줄게. 라서 봐서 더 이상 갑하고 을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부터는 민법상 계약 등을 할 때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봐주는 게 바로 간주. 그러면 이 간주의 경우는 추정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아닌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봐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사실에 대해서 증명이 돼도 번복이 되지 않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짧게 정리, 추정에 불과하면 반대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면 추정이 깨어진다, 번복된다. 근데 간주의 경우 여러분들 아닌 사실이 판명돼도 그것만 가지고는 번복되지 않고 별도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다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3회차 강의 정도 갔을 때에 동시 사망의 추정하고 실종 선고에서 다시 볼 내용이 여러분들 일단 이만큼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추정을 한번 쭉 읽으시되 제일 끝에 민법 제30조 한번 확인하시고 뒤에 나올 거고요. 10페이지 가신 다음에 간주 부분 가신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간주란까지 읽으시고 뒤에 한번 쭉 읽으시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다름을 증명해도 간주된 효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해서 다른 사실을 증명했을 때 번복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으면 추정,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간주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 교재 51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민법 제28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전조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밑줄 본다 밑줄 긋고 의제 간주. 그러니까 실종 선고의 경우는 추정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간주면 옳은 지문이구나까지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렇게 대충 한 번만 들어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밑에 목차 다시 교재 10페이지 가시고 목차 끝에 라번에 보시면 제3자,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매매 계약했을 때 그 갑과 을 외에 병 같은 경우를 제3자라 부른다까지만 읽으시면 되고 밑줄 절 필요 없고 다 배울 거고요. 로마자 2번은 아예 보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제2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